예. 권성동이 절했는데 돈 안 받았다. 호수영님 TV님, 앵커님한테 절하면 더 나함 줍니까? 예, 철수라다면서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기 오시면 그거부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권성동이 구속되고 김상민이 구속됐잖아요. 네. 현재 이제 타율이 18입니다. 네. 저는 만약에 이번에 조의대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안 했어도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아,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쵸? 네, 판사들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현재 갖고 있거든요. 제가 현직 판사들 이렇게 통화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영장 담당 판사들은 그게 더 크겠죠. 그 정리궁 우리 정어리가 궁금해에서 이병철 변호사님 활동하시는 것을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이 검사 새끼들 욕을 시원하게 하시던데 그동안 쭉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검사 새끼들하고 판사 새끼들하고 어떤 놈들이 더 나쁩니까? 사실은 이제 겉보기에 드러나는 나쁜 짓은 검사들이 더 많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선 수사를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근데 이게 한 98%의 사건은 법과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합니다. 검사도 판사도. 그리고 또 상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외국에 비해서도 사건 처리를 잘해요, 빨리.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2%. 상대방이 힘 있는 권력자 또는 돈 있는 이쪽은 무조건 저쪽 편 들거든요. 제가 20몇 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예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무조건 저쪽 편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데 예. 검사들은 칼질을 나쁘게 하는 게 눈에 보인다. 판사들은 잘 안 보인다가 차이인 거죠. 하여튼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이번에 내란 세력들 다 정리하고 또 뭐 잔재 뿌리 뽑고 이러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흔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그런 못된 고리 그리고 또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싹 바뀌는 계기가 맞습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도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전관예우, 전 현관의 조직 범죄거든요. 돈에 먹는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 돼요. 예, 결국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강헌이라고 유전무죄. 해가지고 네. 유전무죄, 우전유죄 유명한 얘기. 네. 그때가 언제죠? 그 사건이 그게 1980 몇 년도인가? 1988년이네요. 네, 88년. 그러면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지금 40년 돼가는데 네. 사실 그때 지강헌이 유전무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야 이거 정관예우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40년이 되도록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됐죠. 정말 자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먼저 예언 몇 가지 좀 제가 들어보고 그다음에 진행하죠. 네. 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조사 받았습니다. 나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장 청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청구하지 않을까요? 내일 네, 다시 소환을 안 하고 바로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뭐 증거가 다 다 있다고 나왔죠. 보고 네.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은 100%죠. 100%. 다음 주 화요일 자정 0시에서 1시 사이. 다음 주 화요일 네. 이제는 시간까지 그렇게 갑니까? 0시, 왜냐하면 3시 사이. 영장 담당 판사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예. 네. 내일 청구해서 네. 그러면 지난번에 오광수 또 뭐 효과가 없는 거죠. 했던 그 친구들 다 불렀는데 이제 못했잖아요. 네, 그 뒤로는 누가 붙었나요? 그거는 좀 모르겠네요. 어. 네. 별로 영향가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지금 원래 사이비 종교는 교주가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서겠습니까? 뭐 또 김현장은 안 붙었습니까? 김현장은 이런 사건을 안 맞습니다. 네, 시끄러운 거는. 그거 말고도 뭐 어마어마하게 재벌들 사건이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언 한학자 내일 영장 청구하고 다음 주 화요일 0시에서 1시 사이에 발표된다. 두 번째로요. 이종섭 전 장관 출석했지 않습니까? 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어요. 아, 그거 제가 기사를 꼼꼼히 못 봤네요. 네. 네. 왜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일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 준비를 안 해봐서 제가 깊게 모르겠는데 조금 예. 배경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은 최병 특검이 이제 불렀는데 그 동안에 이종섭 막 이렇게 저 윤석열과의 관계도 있고 사실 이종섭이 김계환이라든지 임성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김계환, 임성근하고도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이종섭이라든지 김태효라든지 또 누굽니까 국방비서관 임기훈 네, 뭐 이런 네. 사람들 통해서 이종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수인 역할을 해도 범죄 피의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최혜병 특검은 참 언론에 별로 관심을 별로 많이 못 사실은 받고 왜 있어요. 그러냐면 네.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워낙 크고 그렇죠. 김건희 특검은 수사할수록 막 드러나니까 이것도 있었어. 또 재밌잖아요. 사실 집살레이트는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최혜병 특검은 이미 이건 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감춰져 있는가를 밝혀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사실 큰 주목을 받기에는 어렵죠. 어쨌든 그 이종섭 장관이 뭐 사실은 그 주범 중에 한 명이다 하는 건 분명한 건데 이제 참고인으로 부르고 바로 피의자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뭐 이분도 뭐 피의자 전환 영장 청구는 뭐 정해져 있는 수순이죠. 네. 그리고 정진석 오늘 이제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왜 안 나오는가 했는데 드디어.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진석 씨는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번 그 내란에서 이제 주요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국가기관으로 하면 저는 이제 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제 윤석열 씨가 이 이제 비상계엄을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주력이 되는 국가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비교를 하면은 전두환 같은 경우에 11.6 터지고 보안사령관 이 합수본부장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보안사에서 1.2.1을 일으키고 다 주도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 국정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제거가 됐으니까 김재규 그리고 이제 이 보안사가 주도하는 주체 세력이고 법률을 정리하는 검찰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전두환이가 바로 전화해서 오게 만든 사람이 이건계 검사예요. 예, 예. 예. 그때 이게 사진 보면 옆에 이건계 씨가 양복 입고 쫙 앉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구도처럼 이번에는 국정원이 이제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조태용 그 원장은 외교관 출신이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홍장원 차장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알 것이고 예. 국정원이라는 이 조직이 일단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조직이 체포해오고 하는 거는 여인영 방첩사 거기를 지휘해서 하고 또 이제 검찰 이런 쪽은 이 조직이 이제 법무부 장관 박성재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 검찰을 지휘할 담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법률특보거든요. 구속된 김상민 부장검사. 이게 이제 기본 틀이고 대통령실에서 또 이제 당하고도 소통하고 이제 등등 해야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핵심이 정진석 비서실장이죠. 예. 정진석이는 뭐 나올 때가 이제 됐다. 당에서는 추경호. 예. 그리고 이제 행정부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정진석은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 빠질 수가 없는 필수 과목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증거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지 왜 인재사 불렀느냐 궁금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뭐 차고 넘칠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조이대가 한덕수랑 뭐 이렇게 만나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보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직위원이 조이대가 이렇게 밝힌 거 보면 입장문이라고 내놨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라고 붙어 있어요. 이걸 보고 만나긴 만났는데 그걸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건가 뭔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이제 예언이 아니고 우리 첼스트라다무스 촉을 발동해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이건 사실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대법원 출입 기자가 있잖아요. 또 총리실 출입 기자도 있잖아요. 제가 그 만났다라고 지금 돼 있는 4월 7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예. 4월 4일 금요일 날 윤석열 씨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이 났고 예. 주말을 지나서 4월 7일 월요일 점심 때 만났다는 거거든요. 이때 언론 기사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아. 엄청난 뉴스들이 이날 많이 있었어요. 네. 뭐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파면이 윤석열이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첫 어떻게 보면 출근일이에요. 월요일. 그날 뉴스가 엄청난 뉴스들이 뭐냐. 조기 대선을 몇 월 며칠로 정하느냐. 이게 이날 6월 3일로 정한다 하는 게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게 총리실 권한대행실에서 나온 뉴스. 예. 그 다음날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엄청난 그 취재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 월요일 날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이제 나왔다 하는 게 언론 기사가 쫙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날 4월 7일 월요일 날 정치부 기자들은 한덕수에게 질문할 게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예. 그러니까 뭐 따라다니면서 물어봤겠죠. 그러면 점심 때 특히 어디서 뭐 식사했냐 이런 거는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일날 큰 이슈는 없었는데 그때 마용주 대법관이 새로 취임하셨다 하는 게 나와요. 예. 그러면은 점심 때 또 대법원장이 오찬을 누가 했느냐 이거는 쉽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기자님들이 좀 뛰면 저는 오늘 내일 중으로 뭐가 만났다 나온다. 만났다 네네,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마용주 대법관 설사 취임을 했다 하더라도 같이 밥은 안 먹었을 수는 뭐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조희대가 별로 좋아할 만한 대법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얼마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취임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한덕수 쪽에서 본인들이 뭐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날 나는 어떤 오찬을 가졌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좀 밝혀질 수 있겠는데. 예, 기자분들 금방 알 거예요. 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법원이 특검 사건 신속 재판 방안을 마련했다. 네. 형사 25부에 법관을 추가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추가했다? 예. 지금 빨리빨리 해라. 형사 25부가 지금 25부 지기현입니까? 지기현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31부가 32부를 만들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것은 안 하고 판사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25부에 법관을 추가하는 걸로 지금 퉁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추가라는 개념이 뭔지 지금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것도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본래 이게 이제 대등 재판부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한 20년 정도 되는 경력. 그런데 지난 2월 달 그 법관 정기 이사 때 그냥 슬그머니, 그러니까 대등 재판부를 하면 지기현이가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경력 있는 그 분들 두 분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분들이 오히려 지기현 씨보다도 기수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분들 날리고 진짜로 15년, 17년 후배를 붙였어요. 현재 있는 좌우배석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꼼짝도 못하죠, 지기현이한테. 근데 지금도 언론은 대등 재판부라고 알고 있는 언론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뭐 보강했다, 추가했다, 그게 좀 경력 있는 걸로 했다는 뜻인지. 지금 일단 속보로 제목만 떴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네네. 나오면 네네. 제가 변호사님께 좀 네네.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은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앵커님, 이병철 변호사님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거의 파업 수준으로 퇴업 중이라고 하던데 특검 속 사정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여쭤봐 주세요. 그거는 뭐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예. 예. 그래서 일부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이미. 나왔다가? 그
그 김건희 특검이 특히 이제 좀 그런 지금 반발이 심한데 내란 특검 포함해서 그래서 일부 검사들 한 2명은 본래 검찰로 나는 돌아갈란다 해서 돌아갔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는 통일교 뭐 등등 이 또 권성동 등등 이 이제 여기에 배치된 부장검사급 한 4-5명이 예. 돌아가겠다. 그거는 지금 한 2주 전부터, 그러니까 검찰 폐지 이게 핫 이슈가 되면서 지금 그런 게 사실은 내부에서 굉장히 걱정거리죠. 아,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네요. 서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개 준비팀을 구성했다. 중개 설비 인력 마련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화책이죠. 뭐. 그러니까 이 유화책 이거는 보면은 꼼수죠. 네, 짜잔한 거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될까 지금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장난하는 거죠. 장난하는 거죠. 네. 아니 제일 쿨한 거는 지기현이 문제잖아요. 예. 지기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이미 조사를 끝낸 거는 한참 전이거든요. 그 술 접대라든가. 윤리감사관실에서 한 거. 네네네. 그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깨끗했으면 공개했겠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기현에 대한 그것을 공개를 일단 하고 지기현을 교체 뭐 징계위 회부를 하든 어쨌든 교체하는 게 제일 우선 법원이 해야 되는 예. 순서고 특히 어제 그 언론 보도 났지만 현직 그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그 망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기현 씨에 대한 것을 공개하고 교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그 선거법 사건 그렇게만 빨리 이렇게 하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 송승용 부장판사가 저도 굉장히 친한 후배인데 그게 딱 정답이죠. 오늘 그 정도는 해야지. 예, 오늘 그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더라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송 판사님이 이전부터 전국 법관 회의 좀 젊은 판사들 중심으로 한 그 상당히 주도 member입니다. 네. 다른 소리를 많이 하는군요. 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죠. 아까 들어보니까 정말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 하던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다른 판사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서울 서부지법이 그렇게 폭도들에 의해서 유린당했을 때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법관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그 이제 선거법 막 9일 만에 막 이렇게 파기환송 때리고 할 때 그때도 어느 판사 한 분이 글 쓰는 정도였죠. 예. 예. 그런데 진짜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게 어떻게 이 사법부 독립, 법관의 독립을 말하기 전에 적어도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우리 헌법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결국은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국민이 나서기 전까지는. 그런데 민주공화국이 박살이 나는 1, 2, 3 계엄 내란이 터졌는데 한 명의 개인 판사도 의견이 없었다는 건 판사들이 정말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나저나 내란 전담 재판부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건 역시도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면 법원 스스로가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안 맞으면 안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반민특위 때의 이 특별재판부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뭐 헌법적 근거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반민특위 설치 법률을 찾아보니까 그 안에 특별검찰부가 있고 특별재판부가 있어요. 이제 재판부의 판사 구성을 제가 봤거든요. 놀라워요. 16분인데 16분 중에 현직 판사는 4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11분은 누구냐? 그때 해방되고 나서 몇 명? 국회의원이 5명. 재헌의회.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한 5명. 그리고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일제 때 변론을 했던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그러니까 16명 중에 한 12명.
그때는 반민특위가 헌법에 딱 이렇게 규정이 있었죠. 그때는 재헌헌법에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반민특위와 비교를 할 때 지금도 헌법에 근거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정말 엄청난 거를 만든 거고 지금은 그냥 지기현 재판부 25부처럼 판사 중에 좀 훌륭한 믿을 수 있는 판사를 뽑아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는 지금 뭐 짜잘한 재판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재판만 딱 전담해라. 이제 그건데 현직 법관들 중에 현직. 예. 그런데 반민특위 그때는 현직 법관은 4명밖에 없었다. 정치인, 독립운동가들이 재판관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현재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혁명적 상황이잖아요. 그렇군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 또 미국 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하죠. 그 첫 번째는 나경원 이번에 징역 2년 구형 받았잖아요. 네네. 그 구형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도 상당히 봐준 거죠. 검찰이 예. 사실 그때 있었던 그 국회 거의 뭐 난동 비슷하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법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고 국회법 안에 조문을 만든 거죠. 국회 내부에서 그런 폭행 등등을 하면은 굉장히 세게 처벌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처음 적용된 건데 사실은 이제 뭐 나경원 여러 또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지금 처벌 대상이니까 또 검찰에서 구형을 약하게 상당히 때린 거고 예. 또 나경원은 뭐 또 그 남편이 워낙 유명한 법관이세요.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이죠. 춘천지방법원장이고 굉장히 대법관 영순이고 오. 네. 그 2월 달에 춘천지방 이제 법원장으로 이제 드디어 법원장이 됐는데 그전에는 서울고등부장판사였거든요. 서울고등부장판사가 되면은 대법관 후보입니다. 법원장이 되면 100%고 이분은 굉장히 또 이렇게 선두주자거든요. 예. 그래서 뭐 2년 구형도 뭐 많이 봐준 건데 11월 달에 선고가 어떻게 날 거냐. 그냥 이건 정해져 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렇지만 집행유예가 나더라도 예. 10년간 출마를 못하죠. 아. 그게 치명적인 거죠. 그러면은 법정 구속은 절대로 안 자, 시킬 오늘 겁니다. 또 예언이 하나 나왔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징역은 안 살겠지만 10년간 정치는 못 하는 정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아. 예,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10년간 못 놓으면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1심을 거의 6년을 끌었기 때문에 이 2심, 3심은 빨리 할 거예요. 예. 네, 다 합해더라도 뭐 내년 요맘때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국회의원 남은 자녀 한 2년도 날아가는 거고 또 10년간 출마가 안 되는 거고 이 나경원 의원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인한테는 예. 그래서 작년 그 4월 달인가요? 전당대회 때 한동훈 예. 폭로했잖아요. 제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사건 나 봐달라고. 예, 공소 취소. 근데 그게 뭐 내 개인이냐? 예, 그랬더니 전체냐 개인이다. 네. 그게 그만큼 중요한 예, 거죠. 예, 또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그렇죠. 5년간 또 그 저희 출마가 금지되니까요. 오케이. 궁금한 게 하나 풀렸고요. 네. 권성동이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1억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2021년 말. 네. 대선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돈을 받았는데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고 대선 자금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권성동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특히 또 이제 통일교 조직에서 전국의 시도 쪽에 나눠 가지고 또 2억 몇천을 뿌렸다 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선 자금 수사로 바로 가는 게 정석이죠. 종래에도 다 대선 자금 옛날에 뭐 차떼기니 뭐니 등등. 예. 그런데 이제 이 대선 자금 수사를 하려면 진짜 또 전문 검사들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특검이 야 그것까지 하기에는 제가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고리만 걸어놔도 또 다른 특검 만들어서 파헤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대선자금 특검 뭐 이런 거 나오면 되는 거죠. 예. 자, 1교시 끝으로 네. 문영배 재판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선출 권력, 임명 권력 뭐 누가 더 높냐 막 이런 말이 지금 막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누가 더 위에 있다 꼭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읽었지만 아무튼 이제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헌법을 읽어봐라. 무슨 뜻이라고 해석하십니까?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의 말씀은 이제 그분도 뭐 법관이니까, 그러니까 헌법의 교과서적 해석은 이제 선출된 입법부라든가 선출된 대통령, 선출 권력, 그다음에 임명, 뭐 사법부가 대표적인 임명이잖아요. 뭐 장관들도 그렇고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게 무슨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교과서적 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깊은 어떤 그 대통령의 취지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했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다음에는 또 문영배 또 평생을 판사했잖아요. 예. 판사들은 다 생각은 똑같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그 사법부에 대한 이 전 국민적인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것을 대표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판사들은 전부 이건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문영배 재판소장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을 읽어봐라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헌법에 보면은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 국회부터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행정각부, 대통령 나오고 사법부, 예. 선관위 이렇게 돼 있죠. 그 순서하고 헌법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헌법 교과서에 예. 모든 헌법 교과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국회부터 헌법이 규정한 것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 가장 헌법적 지위가 우선한다라고 다 설명합니다. 예. 예.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죠. 국민이 직접 뽑았다 하는 것을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기관을 가장 앞에 규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각부는 대통령은 직접 뽑았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이지만 나머지는 임명이니까. 그 다음에 뭐 사법부 이런 건 다 임명이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또 이제 헌법의 정신이니까 대통령께서 뭐 이게 뭐 어떤 뭐 서열 이런 뭐 표현을 쓴 게 그게 무슨 진짜 서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헌법 정신에 대한 표현을 말씀을 하신 거로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거는 헌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보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헌법 조직이 쭉 그렇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헌법의 정신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입법부 구성은 국민의 선출로 의해서 짜여지는 거니까 바로 그 정신 아니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말이 뭐가 틀린가? 뭐 틀린 게 아니죠. 그런 생각 들던데. 그걸 이제 자꾸 말을 이제 뒤집어 가지고 막 꼬우면 그 서열을 매기냐 이제 그렇게 이제 곡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오히려 저는 더 놀라운 게 물론 이제 헌법이 바뀌고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 바뀔 때만 해도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3부 위에 있는 권한인데도 헌법은 그대로 입법부 국회가 맨 맞습니다. 위에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예. 이게 헌법 정신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출 권력을 맨 위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인데 그게 국민 주권주의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을 읽어봐라라고 하는 말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예. 판사들은 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등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도 판사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저도 그게 문영배 동의합니다. 재판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예. 뭐든지 참 요즘에 방송을 많이 하시던데 네, 그렇대요. 말을 많이 하면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왜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지도 좀 조금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뭐. 제가 문영배 재판관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막 이렇게 손수건 프로부터 나오고 쭉 지금 막 나오는데 그 전에 맨 처음에 시사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르신 김장하 선생을 취재했던 김주환 기자랑 같이 인터뷰한 그 기사를 제가 너무나 잘 읽었어요.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 깊이 존경하게 됐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읽어보자고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쭉 여러 군데 나와서 얘기하시니까 별로 이제 궁금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막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구나 하는 간절함은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저는 뭐 문영배 재판관도 그냥 판사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 중에 좀 훌륭한.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은 상당히 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했죠. 그렇죠. 그거는 잘하신 거는 잘하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은 이제 경제 문제 쪽 또 국제 문제 이런 것에도 아주 해박하시니까 오시면 좀 그 문제 여쭤보고 싶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트럼프가 했던 것 참 기분 더럽거든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우리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 그런 심정인데 정식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한미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뭐 한미 관계의 큰 틀을 우리가 흔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힘이 국가가 있냐? 아니니까 국제 관계는 뭐 다 뭐 파워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트럼프의 이 지금 전 세계에 대한 이거는 보호무역주의라는 표현으로는 이건 부족하다.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제국주의론을 들고 와야 된다. 레닌이 그 1차 세계대전 이게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침탈 전쟁이다. 라고 했던 그 제국주의. 여기에 저는 깡패 제국주의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제국주의는 없었다. 오늘 이렇게 뉴스 보니까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그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 왕이 외교부 장관의 표현도 완곡하게 미국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일방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무역주의 정신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완곡하게 한 거죠. 저는 이것은 제국주의적인 거의 뭐 깡패라고 보고 특히 이제 그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거를 빨리 사인을 안 해주니까 자기들을 도와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현대 LG, 조지아 우리 근로자들을 딱 겨냥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딱 겨냥해서 그 엄청난 인권 탄압 무슨 강제 수용소보다 못한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트럼프는 리더십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번에 미국이 뒤통수를 칠 거다라고 진작에 예견을 하셨다고. 몇 달 전부터 제가 그랬죠. 어떤 점에서 현찰을 꽂아라고 할 것이다. 아하. 그리고 빚을 갚겠다라고 할 거다. 예. 그건 1월 달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참모가 미란이라는 사람이에요. 미란. 예, 또 발음은 또 어떤 경우는 뭐 마이런이라고 이제 하기도 한데 MIRAN 미란 이분이 만든 그 경제 전략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언론은 보도가 많이 됐고 그 보고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미란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많이 하느냐 하면 미 연준이 지금 파월 의장이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금리를 조금 낮췄는데 이제 미란을 파월 의장 옆에 이사로 꽂았어요. 예. 2주 전에. 그리고 말 안 듣는 흑인 그 여성 이사 쿡이라는 흑인 이사는 예. 또 강제 해임시켜버리고 근데 이것도 이분이 소송 내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면 가처분이죠. 미국 판사가 해임은 잘못됐다 해서 또 트럼프를 또 꾸짖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미란이라는 사람이 핵심인데 여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뿌린 그 달러 말고 미 재무성 국채,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불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3,000억 불 가까이가 미 재무성 국채예요. 달러 현찰이 아니고. 중국, 일본 어마어마하죠. 이제 이것이 너무 이제 감당할 수 없고, 이 이자만 1년에 1,400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정부 파산.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그 백악관 대변인도 또 트럼프도 본인도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이렇게 달러를, 현찰을 받으면 어디에 쓸 거냐? 에 대해서 빚 갚을 거다라는 워딩도 여러 번 나왔고, 또 그거는 트럼프가 알아서 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다 미란 보고서에 있는 대로.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 판사들이 좀, 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일단 이 상호 관세라는 깡패주의를 막아 쓴 게 미국 판사들이죠. 예. 예.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12월 달에 결론을 빨리 내겠다. 신속 심리 결정을 했고, 이제 11월 첫째 주에 구두 변론을 한다. 그리고 엊그저께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답변서 내라 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게 역력히 보여요. 예. 진다는 걸 알아요. 거기가 보수가 6명이고 진보가 3명인데 대법관이, 그 보수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1심, 특히 이번에 2심 항소법원의 판결문이 엄청나게 정말로 치밀하게 썼어요. 핵심은 미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거예요. 관세도 세금이다. 세금을 때리려면은 미국 독립선언문, 미국의 독립전쟁이 터진 게 영국에서 세금을 때려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영국에 보낼 수 없는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세금을 때리냐. 그게 독립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보스턴 차 사건. 그거를 딱 판결문에 쓰고 있어요. 제퍼슨이 쓴 독립선언문, 그리고 수정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다. 이 관세는 대통령이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의회가 해야 된다. 의회가.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예, 그것을 판결문에 들고 나왔고, 이거는 미국의 보수 대법관,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 근무하는 친구 교수들한테도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그 최종 판결이 언제 납니까? 12월 중으로 날 것으로 만약에 그때 지금 최종 판결이 나면 지금까지 각 나라하고 맺었던 관세 협상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가 받은 관세를 다 물어줘야 된다. 다시. 그러면 그 협상의 기인에서 이루어졌던 무역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무역은 뭐 문제가 없죠. 관세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네.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은 지금 자동차에 관련해서 15% 관세, 네네, 우리는 네네. 지금 25%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그대로 한다면은 소나타가 캠리보다 더 비싸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안 팔고 놔두고 있다가 그때 무효되면은 일본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25% 물고 팔았다가 나중에 그게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죠. 관세는 이제 때린 건 돌려받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미국 항소법원이 헌법 위반이다라고 한 것은 소위 상호관세라고 하는, 그거는 건국법이 국제비상상황경제권한법에 따라서 한 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동차 25%,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50%, 뭐 이런 거는 무역 확장법에 따른 거예요. 예. 이 품목별 개별 관세. 예. 이것도 지금 소송이 막 들어갈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죠.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헌법 위반이야 하면은 100% 소송 들어오고 이것도 헌법 위반으로 될 가능성이 현재 높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무장관도 대법관님 우리 큰일 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그런 사태가 오면 테러블한 상황이 생긴다. 미국이. 예. 그리고 트럼프는 그 대법관들한테 우리 보수 대법관님들 미국이 현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법관이 이렇게 위헌 무효를 때리면 미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또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한테 자꾸 현찰 내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 오히려 미국에서까지도 한국은 차라리 미국에 3,500억 불 투자하는 것보다 관세 25% 내는 것이 차라리 이익일 거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뻔한 거니까. 예. 우리가 3,500억 불을 주면은 그냥 그날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바로 터집니다. 예. 바로 터지면 각서에 사인했다 일본처럼 예. 하면은 우리는 바로 IMF가 터져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달러가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국제 투기 자본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제한 통화 사업이라도 그러면 해줄래? 그거는 미국이 절대로 안 해주거든. 그러면 우리도 아는데 미국이 모를 리가 없고 모를 리가 우리나라를 없죠. 또다시 그렇게 외환 위기에 빠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맹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3,500억 불을 현찰로 다 받을 수는 없다. 미국이 우리나라 뭐 외환 보유고는 지네들이 훨씬 더 잘 알죠. 왜? 3,000억 불이 지네들 빚 국채니 재무슨 국채니까. 트럼프 이자는 뭐 캐나다를 뭐 51번째 주로 하니 뭐 그린란드 땅 우리 거 가져오니 어쩌는데 네.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 짓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이시다 총리 정부가 뭐 일본이 뭐 외환 보유고가 1조 2천억 불인데 뭐 5,500억 불, 그거를 사인한 게 지금 일본에서는 뭐 엄청난 국민들의 지금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일본이. 아무튼 이번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에이펙 아니라 뭘로라도 우리 국민들이 환영 못할 겁니다. 그렇죠. 빨리 사과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전쟁 적대국한테도 전쟁 포로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막말로 정말 중국이나 어디 뭐 다른 야만적인 나라에 가서도 이런 대접 안 받죠. 그렇죠. 네. 나쁜 자식들 같으라고 진짜 아주 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도 사실 그 리더십이 거의 윤석열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나 이런 민주당 계열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 보면 과연 트럼프가 임기를 지킬 수 있을까?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위헌무효를 때려버리면 예. 엄청난 문제가 터질 거예요. 일단 내년에 중간선거죠. 중간선거 참패가 또 내년에 다가올 참패 것이고. 나면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예.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시간 끌기 하면서 잘하고 있는 잘하고 거죠. 있는 거죠? 네, 그거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저는 그 파월, 그 연준 페이스에 안 말려들고 꼿꼿하게 하는 거 네. 그거 든든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야 미국이 지탱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판사들 그냥 트럼프를 그냥 바로 당신은 독립운동, 이 미국 독립전쟁,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를 당신은 짓밟은 거야. 이렇게 탁 혼을 내잖아요. 우리 판사들 뭐 하느냐고.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인격을 갖춰야죠. 근데 트럼프에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오로지 돈만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또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떠나서.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 이런 것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가면은 조금 경제가 살아나서 살기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미국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나라는 그렇죠. 절대 그렇죠. 발전할 수 없죠. 그리고 상대방 특히 이제 인근 동맹 국가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지네들이 잘 살아보겠다. 이거는 이미 그 케인즈가 1차 대전 끝나고 독일한테 너무나 엄청나게 돈을 뺏어오는 그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히틀러가 나타날 거다. 전쟁이 터진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도 트럼프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예언을 해드리면 예. 이 트럼프의 이제 이 플랜 BC, 그러니까 플랜 B는 품목별 관세를 그냥 때려가지고 또 돈을 뺏겠다. 이제 그것도 미국 법원이 또 이제 위헌무효를 때리면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국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보통 10년 만기, 최대 30년 만기거든요. 이자가 1년에 한 1.5%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100년 만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0%. 그러면은 그냥 사실상 안 갚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카드로 이제 나올 거다. 오늘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아주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혹시 이병철 변호사님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세요? 저는 없습니다. 8만 원 돌파했네요. 그래. 주식시장 아주 오르고. 네. 기분 좋식이 또 하나 들어왔네. 네. 손흥민이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네요. 오, 네. 야. 야,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정도
자식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이 손흥민 선수가 진짜 미국 현지에서 네 트럼프한테 그냥 박살을 내고 있네요. 예, 좋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찰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